제가 좀 더 재밌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북한의 평양의 아파트가 거래가가 이제 통계적으로 계속 나오는 건 아니지만 워낙에 보도가 좀 많아지고 그래서 그것을 다루는 기사들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평양의 아파트 가격이 20만 불, 30만 불 한다는 얘기들이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에도 한국의 강남처럼 강북과 강남으로 나뉘고 어느 정도 형성된 아파트 가격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북한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좀 달라졌다고 해요. 20만 불에서 최근에 그 비슷한 지역의 아파트 거래가가 30만 불이 됐다고 합니다. 거의 한 50%가 올라갔거든요. 혹시 그 북한의 로얄층이 어딘지 아십니까? 로얄층이 1, 2, 3층이겠죠. 그 1, 2, 3층이라고 하는 데는 이제 이유가 있잖아요. 전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1년에 뭐 절반이 아니라 그 이상 전기가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전기 사정이 안 좋아서. 네네. 평양을 제외한 지방들이 좀 그렇고요. 평양 같은 경우도 24시간 들어온 건 아니라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렇게 이제 전력을 한시적으로 열어두고 그래서 이제 고층일수록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30층에 사는 사람들이 그럼 뭐 전기가 나가버리면 예. 끝나는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홍수 났을 때 그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면 30층에 있던 사람들이 막 물나르느라고 그렇죠. 막 왔다 갔다 하는 경우. 딱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북한은 뭐 전기가 자주 나가니까 고층에 살면은 고역이 될 수가 있겠지. 그래서 현재로서는 북한에서의 로얄층이라고 하는 개념은 2층에서 5층까지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 그렇죠. 1층이 아닌 이유는 좀도둑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1층은 여전히 치안의 무방비다. 그렇죠. 1층은 치안이 문제가 있을 수 있지. 그래서 네. 2층에서 최고 4층, 5층까지는 또 힘드니까. 그래서 2, 3층 정도가 제일 좋겠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저한테. 이거 연구했다고 하고 그 연구하는 부분 중에서 북한 부동산을 연구했다고 하니까 투자가 가능합니까? 그리고 그러면 어디를 투자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투자가 가능하냐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투자하면은 등기부도 이전해야 되고 권리도 보호받아야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확실히 없어요.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되고 우회적인 투자는 가능하다. 뭐 중국을 한번 껴서 가는 방법도 있고 한국에 넘어온 북한 사람을 통해서 투자할 수도 있고 경제특구법에 의하면 외국인을 통해서 투자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좀 어렵고요. 그런 부분에 제약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북한에 투자할 수 있다고 하면 어디다 투자해야 되냐? 그러면 아파트일 것이고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이 생각하는 그 로얄층 50층 아파트에 49층, 47층이 좋겠죠. 왜냐하면 지금 저렴할 수 있고 만약에 그 사이에 통일이 되고 그리고 뭔가 통일이 안 되더라도 전력난만 해결되면 고층이 반등되겠죠. 저렴한 고층이 비싸질 수가 있지. 북한의 지금 제1급지라고 하는 매우 비싼 땅은요. 평양이고요. 평양에서도 대동강을 끼고 동평양이 있고 동평양, 서평양이 있습니다. 서평양이 우리나라로 치는 게 강남이고요. 동평양이 강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본평양이라고 그 가운데 있는 거기가 이제 메인 테마인데 이제 30만 불까지 거래가 된 아파트가 있는데 개발된 지 좀 오래됐습니다. 10년대였는데 유리 아파트라고 되어 있는 곳이 통유리로 되어 있고요. 그 리버뷰죠. 강을 끼고 360도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이제 최고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평양의 아파트가 이제 과거에 일본 사람도 많이 넘어갔고 외국인들이 거래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평양에서 북한 당국에 협조를 하고 또 북한 당국의 고위직들에 대해서 무료로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파트를. 네. 무료로 많이 주잖아요. 무료로 주는 경우. 거래되는 경우는 이제 초창기에는 아마 외국인들이 많이 거래한 것 같아요. 특히 일본에서 넘어간 사람들. 그걸 기준으로 해서 뭐 20만 불이다, 30만 불 이렇게 되는데 북한 사람들로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금액이죠. 없죠. 평생 만져보지도 못하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네. 상상할 수 없는 거고 북한의 이제 공상당원이라든가 이런 핵심 당원들한테 그냥 무료로 무상으로 주는 아파트 이런 것들이 현재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저의 경험에 의하면 과거엔 그랬는데 최근에 어떤 신흥 세력들 돈주라고 해요. 시장 경제 기제가 들어가면서 자본주의가 장마당을 통해서 물론 그 근본은 주로 이제 접경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외무역이라고 중국과의 거래가 좀 빈번한 사람들 그리고 또는 이제 당 간부 출신으로서 어느 정도 개발에 대한 정보에 가까워서 관두고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 그렇게 형성된 돈주들의 세력들이 좀 많아지고 이런 자본가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국가 주도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산림지법에 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1순위 같은 경우는 국가 발전에 이바지했던 대표적으로 이제 과학자 집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운동선수, 국가를 빛낸 순위로 해서 일반인도 있는데 그게 5순위인가 그렇습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못 들어가죠, 그러면. 근데 박사님 특이한 게 요즘에 뭐 하나가 생겼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이제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북한도 출산율이 아이를 문제지. 둘 이상 낳거나 그러면 순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게 기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만 있으면 평양의 진입도 좀 더 쉬워졌고 그런 아파트에서도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북한에 투자하는 것 자체는 너무 위험하죠. 지금 베트남하고 중국에 투자한 우리나라 기업들 네네. 그 물 먹고 들어온 데가 많잖아요. 많죠. 그 공산주의에 투자한다는 게 쉽게 수익을 올릴 수 없고 수익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걸 우리나라에 가져오기가 힘들다는 걸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체득했잖아요. 우리나라 롯데 같은 데도 중국에서 쫓겨나다시피 했잖아요, 지금. 근데 북한 같은 데도 마찬가지로 통일이 되면은 엄청난 투자 가치가 있겠죠. 통일이 된다면.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완전히 된다면. 그렇지 않다면은 북한에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지. 뭐 등기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네 소유권이다 할 수 있는 그 권리 정서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하기는 지금 뭐 북한에 투자한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국에도 있고. 투자를 하는데 그게 과연 투자 가치가 있느냐 하는 건 아직도 의문이죠. 사실 어려운 건 맞는데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투자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중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뭐 베트남이나 동아시아 국가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게 또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에서도 사실은 관세 정책에 따라서 기존에 이제 들어왔던 그런 기업들도 나갈 수도 있고 반대로 또 들어와야만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건 결국은 온전히 투자자의 몫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아파트 30층은 굉장히 싸잖아요. 다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못 다니니까 30층이 싸니까 그걸 샀을 때 통일이 되면 소유권이 인정되면 큰 시세 차익을 또 남길 수 있죠. 우리나라는 높을수록 값이 올라가는 전망에 따라서. 근데 오히려 2, 3, 4층이 또 싸질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되면. 그거는 분명한 예측인 것 같습니다. 전력난이 해결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서 상권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상권을 그대로 분석해보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창마당이랑 가까운 곳 그리고 더블 역세권이라고 해서 특히나 본평양에 있는 그런 지역이 해당이 되고요. 지하철 2개 노선이 이제 겹쳐 지나가는 곳들 그 다음에 최근에 학군인이 좋은 곳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그나마 좀 매력적인 게 뭐냐면 북한의 건축 기술과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최근에 주력 사업으로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평양의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이거든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단계가 올 2월에 개공식을 진행했다고. 정부 주도로 하는 건가요, 그게? 맞습니다. 정부 주도로 평양에 이제 서평양부터 시작해서 본평양, 동평양 이제 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연구를 했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도시계획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를 하고 체계적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좀 잘 되다 보니까 이 살림집 건설이 끝난 다음에 외곽으로 좀 더 넓힌다는 계획을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근데 제가 재밌는 말씀을 드리면 1단계 공사에서 완공이 됐는데 그 최고 평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80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에서 고층이 상징하고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체제 결속을 의미하고 우월성 같은 거를 해서 김정은 정권 이후에 잘 살게 하겠다라는 어떤 애민에 대한 정책들을 많이 어필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좀 성과를 보이고 있고요. 근데 회장님 잘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아파트 사업을 할 때 1층 올릴 때 기본적으로 걸리는 기간이 2, 3주이고 20층 올릴 때 걸리는 시간이 대략 점점 기하급수로 늘어나지, 시간이. 그러니까 25층 질 때 한 30개월, 그리고 30개 층을 질 때 16개월 걸리거든요. 보통 이제 3년 이상 걸리는 사업인데, 더블도 아니고, 지금 북한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날림으로 지었다. 아니, 북한에 실제로 고층 건물이 뭐 무너진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많이 있었죠. 지금 어떤 건설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는 모르지만, 잘 드러나지 않아서 지금 부실 공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날림공사, 부실공사, 뭐, 공기 단축을 위해서 뭐. 이런 말에 의하면 부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맞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 지은 그런 건물들이 다 묻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안 부서지는 게 뭐 엘리베이터가 자주 다니기를 하나. 엘리베이터가 자주 다녀야 부식도 좀 되고 그러는데 네. 뭐 전기 사정이 안 좋으니까 뭐 엘리베이터도 별로 안 다닐 거고. 근데 재밌는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실에 대해서 연구를 한참 진행 중이었을 때 북한에서 넘어오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마침 그런 아파트 공사의 중간 관리급 이상이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이제 일반 일용직들을 데리고 공사를 하는데 주로 이제 시멘트가 건축 재료인데 사람들이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 도시락통을 2개, 3개 가지고 온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도시락통 네모난 그 도시락통에는 아무것도 넣고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에 가면 그 2개, 3개에 시멘트를 가지고 간대요. 그리고 그걸 장마당에서 판대요. 그만큼 이제 부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부실이 생기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뭐 평양 한복판에서 지은 아파트가 무너져서 뭐
몇십 명이 사망했다. 우리나라도 그런 사건도 뭐 있었죠. 부실공사다 해서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사를 할 때 한 100년 가게 튼튼하게 지어야 되는데 쉽지 않죠. 지금 여기 미국 같은 데는 20년 된 주택은 거의 새 집으로 취급하잖아요. 그렇죠. 20년 됐어? 그럼 새 집이네? 네.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20년 됐어? 그러면은, 이제 좀 있으면 재건축하겠네. 그러니까 이게 공사가 예. 튼튼하게 지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좀 부실하게 짓는 경우도 있고, 미국은 튼튼하게 짓잖아요. 튼튼하게 지어가지고. 20년, 30년 되면은 뭐 그거는 헌집이라고 부르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재건축이라는 말이 거의 안 나오잖아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 건축업계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3D 프린팅을 활용한 그런 건축 기술. 그 전에는 모듈러 주택이라고 해서 건축협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직접 얼마 전에 가봤습니다.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거의 그 공장만 해도 10,000평이 넘는 그런 모듈러 주택을 하는 기업을 봤었는데요. 40평대 그 2층짜리 주택을 짓는데 전체적인 모습은 한 일주일 정도 걸리고 그 안에 배선 이런 거 하는데 일주일 해서 한 달 안에 주택이 완성이 돼서 그 해당 건축 부지에다 얹혀놓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그냥 스파성의 이슈였는데 이제는 앞으로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지금 주택 주거지로 평당 비용이 거의 1,000만 원 밑으로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1,000만 원 임박해가지고, 네. 이제 1,000만 원 넘겠죠, 곧. 근데 모듈러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뭐 저렴하게는 600만 원, 뭐 그 전후로 물론 뭐 더 올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선택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더욱이 계속 우리가 나눴던 얘기 중에 하나 부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부실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부실 문제는 심각하고 또 이제 50층 이상을 우리가 초고층이라고 그러는데 북한도 80층 아까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지금 70층 이상 막 짓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네네. 이 초고층 문제는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유럽 같은 데는 초고층을 파괴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층에서 사는 거는 사실은 문제가 있거든요. 나중에 안전이나 위험도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초고층 사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땅이 워낙 좁으니까 그냥 하늘로 높이는데 이제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감안해가지고 우리나라는 뭐 용적률이 300%다. 그러면 최대한 건폐율을 줄여가지고 높이 올려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안 그러더라고. 용적률이 300%다. 그러면 건폐율을 넓혀가지고 좀 층수가 낮게 짓더라고. 네. 우리는 좁게 해서 건폐율을 좁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높게 짓잖아요. 그래서 그런 초고층 문제는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지금은 뭐 문제가 안 되겠죠. 초고층이 뭐 생긴 지 전 세계적으로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또 튼튼하게 지으면 괜찮은데 지금 우리나라에 뭐 30년 40년 되면 재건축한다. 이러면 초고층은 나중에 흉물이 될 것 같아요. 진짜 초고층을 지려면 100년 동안은 걱정 없을 정도로 지어야죠. 그렇게 짓겠죠. 근데 상업용은 그렇게 지을 수 있는데 주택도 그렇게 지을 수 있느냐. 근데 주택은 초고층을 상업용은 뭐 튼튼하게 지어도 되는 게 수익성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63빌딩이라든가 잠실에 뭐 123층짜리 건물 이거는 뭐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짓잖아요. 튼튼하게 짓잖아요. 그게야말로 100년 이상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택을 그렇게 짓는다. 그럼 분양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거든. 그러면 과연 그 분양가를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튼튼하게 짓는 거는 초고층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겠느냐.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에 재건축 부담금이 엄청나잖아요. 만약에 100년간은 아파트를 지었다. 그럼 재건축하는 분들이 부담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질 수가 없잖아요.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다시 뭐 한 30년, 40년 지나서 재건축 불가능하잖아요. 그때는. 불가능해요. 70층, 80층 되는 걸 재건축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때는 분담금 때문에라도 불가능하고 건설회사가 달라드는 데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지을 때 분담금이 많이 나오더라도 상업용 빌딩처럼 주상복합처럼 튼튼하게 지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의견을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결국은 궁극적인 고민거리고 해결되어야 되는 건데 한국 내에서 찾을 수 없으면 시야를 좀 넓히면은 참고할 만한 아이디어는 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물론 뭐 건축할 때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을 정도로 아예 좀 부실 공자를 줄이면서 건축의 수명 주기를 좀 높이는 천천히 지죠. 빨리 지지를 않죠. 미국 같은 데는. 그게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세제 혜택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좀 활용한다라면 애초에 공사를 할 때 좀 더 판단이 오래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북한 문제도 좀 다뤄봤고 또 고층, 평양의 고층이 걱정되긴 한데 초고층은 걱정되죠. 80층 이런 거는. 공사를 얼마나 튼튼하게 할지 모르겠지만 북한이 아마 공사를 튼튼하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들리는 말에 의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벽돌을 빼간다. 이런 것처럼 튼튼하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초고층을 질 때 좀 재건축 하시는 분들이 분담금을 좀 엄청나게 많이 내더라도 100년 가는 주택을
취업은 좋은데 과연 주민들이 그걸 받아들일까? 당장 내가 분담금 적은 걸 원하는 거지 분담금을 어마어마하게 낸다 이걸 원하지 않겠죠. 그래서 아마 건설회사도 거기에 따라서 질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초고층은 많은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연동해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지역 균형 발전이냐 아니면 선택과 집중에 따라서 서울을 더 넓힐 것이냐인데 선택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이 없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서울만 더 계속 집중하겠다 그러면 자기는 떠밀려 가는데 지방으로 가면 파죽자는 얘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럴 수 오히려 있죠. 그랬을 때는 지금이 그렇지 지금. 그렇죠. 해외 투자가 답일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미국을 포함해서 여러 군데 좀 방향을 좀 넓혀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런 입장에서 보면 시장 조사의 차원에선 그래서 여러 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필요한 게 뭐지? 주의해야 될 건 뭐지? 그리고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좀 꼼꼼히 따져보실 그런 거를 좀 연구하고 분석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좋은 이야기, 네. 이 아름다운 USC 빌리지 기숙사들이 있는 단지에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